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당신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나는 항상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있을까? 세상에는 참 묘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유일무이한 존재로 이 세상에 왔는데 살아가면서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견주며 괴로워합니다. 마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무가 다른 나무를 부러워하며 자신의 뿌리를 원망하는 것처럼 말이죠.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친구의 승진 소식을 들으며 마음 한편이 쓰라리거나 동창의 화려한 근황을 보며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는 순간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비교의 감옥에 갇혀 살게 된 걸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수천 년 동안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놀라운 진실이었습니다. 비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비교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비교의 미로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보려 합니다. 동서양의 지혜로운 철학자들이 남긴 깊은 통찰을 통해 비교라는 족쇄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왜 비교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수만 년 전 우리의 조상들에게 비교는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누가 더 강한지, 누가 더 빠른지, 누가 더 많은 열매를 가졌는지를 아는 것은 곧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면서 생존의 필요는 사라졌지만 비교하는 본능은 그대로 남아 우리를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키가 큰 사람도 더 큰 사람 앞에서는 작아지고 부유한 사람도 더 부유한 사람 앞에서는 초라해진다는 것이죠. 그는 이것을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본적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 이 상대성은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소셜미디어라는 거대한 전시장에서 우리는 24시간 내내 타인의 하이라이트와 자신의 일상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휴가 사진을 보며 나의 평범한 하루를 한탄하고 동료의 성공담을 들으며 나의 현재를 비관합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비교는 단순히 외부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아를 정의하는 방식 자체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사회적 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타인과의 차이를 통해서만 나라는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비교 없이는 정말 자아를 알 수 없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방식으로 자신을 이해해온 것은 아닐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철학의 진정한 힘이 발휘됩니다. 수천 년간 인류가 축적해온 지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비교는 어떻게 우리를 고통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몇몇 철학자는 놀라울 정도로 예리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따뜻함을 위해 서로 가까이 다가가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파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딜레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타인과 비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무관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신경 쓰면 상처받게 되는 거죠. 부처는 이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애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단순한 욕망뿐만 아니라 비교에서 오는 갈망도 포함됩니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것을 가지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현재의 나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뿌리라고 본 것입니다. 니체는 이런 고통을 르상티망, 즉 원한 감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며 느끼는 열등감이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원한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한은 타인을 끌어내리려 하거나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독이 됩니다. 니체가 보기에 이런 감정은
인간을 약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요소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비교라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뿌리째 흔드는 구조적 함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다행히 인류의 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동양의 철학자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비교의 함정을 꿰뚫어보고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자신의 말이 천하에서 가장 빠르다고 자랑했는데 어느 날 더 빠른 말을 본 후 크게 낙담했습니다. 그때 현자가 말했습니다. 임금님, 말의 빠름과 느림은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북이에 비하면 모든 말이 빠르고 바람에 비하면 모든 말이 느리죠. 이것이 바로 장자의 재물론, 즉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장자가 보기에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절대적 기준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과 추함, 좋음과 나쁨, 성공과 실패는 모두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는 이를 나비 꿈 이야기로도 설명했는데 꿈속에서 나비가 된 자신이 진짜인지 깨어있는 자신이 진짜인지 알 수 없다는 것처럼 모든 구분과 비교는 임시적이고 상대적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공자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중용, 즉 치우치지 않는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군자는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자신과 비교한다는 그의 말처럼 진정한 성장은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신과의 대화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적절함. 이것이 바로 비교의 늪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더욱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무아, 즉 고정된 자아는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들의 집합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교할 고정된 주체도 대상도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셈입니다. 강물이 계속 흘러가는데 이 물과 저 물을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말이죠. 이런 동양의 지혜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교를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비교에 대한 관점 자체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절대적 기준의 환상에서 벗어나 상대성을 받아들이고 타인이 아닌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고정된 자아의 착각에서 깨어나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이것이 바로 동양 철학이 제시하는 비교 지옥에서의 해방입니다. 동양 철학이 조화와 자연스러움을 통한 해법을 제시했다면 서양 철학은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접근법은 때로는 더욱 도전적이고 혁명적이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19세기 덴마크의 작은 마을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교회로 향하는 사람들의 행렬을 보며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왜 그 길을 걷는지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그는 이를 군중의 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선택을 따라하며 자신만의 삶을 잃어버리는 현상 말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진정한 개별자가 되는 길은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이유로 무언가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자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이를 절망에서 자기 자신에게로의 도약이라고 표현했는데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실존이라고 보았습니다. 니체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기존의 모든 가치체계 자체를 의심했습니다. 선악의 저편이라는 그의 사상은 단순히 도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만든 가치 기준으로 자신을 재단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니체가 꿈꾼 위버맨쉬, 즉 초인은 다른 사람의 승인을 구하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였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따라야 할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그 길에는 발자국도 없고 이정표도 없다. 오직 너만이 그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는 비교의 지옥에서 벗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처방전이었습니다. 남의 길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내 길은 오직 나만이 걸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서양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비교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타인의 승인과 인정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기적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걸어갈 용기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20세기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철학자들은 비교 문제를 더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개인의 내면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 자체에 주목했습니다. 헤겔은 인간의 삶을 인정투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 보듯이 한 사람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헤겔은 여기서 중요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인정은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동등한 존재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교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비교를 통해 추구하는 것은 결국 인정이지만 역설적으로 비교 자체가 진정한 인정을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경쟁 상대로 보는 순간 그들로부터 진정한 인정을 받을 가능성은 사라져버립니다. 푸코는 더욱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현대사회가 규율 권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동한다고 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직장에서는 성과로, 사회에서는 소득으로 사람들을 끊임없이 순위를 매기고 비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은 마치 감시탑처럼 우리를 감시하며 스스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도록 훈련시킵니다. 푸코가 보기에 이는 단순한 개인의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권력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사회가 비교를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이런 구조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해방의 첫걸음이라고 보았습니다. 내가 느끼는 비교의 압박이 단순히 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깨닫는 순간 그 압박에서 한 걸음 물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철학의 지혜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천 년간 쌓인 인류의 통찰이 우리에게 건네는 실용적인 조언들입니다. 아들러의 과제 분리는 가장 즉효성 있는 해법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나의 과제인가, 타인의 과제인가 라고 자문해보는 것입니다. 동료의 승진은 그의 과제이고 나의 성장은 나의 과제입니다. 타인의 과제에 개입하려 할 때 비교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는 타인의 과제에 발을 들여놓거나 자신의 과제에 타인이 개입하도록 허용할 때 발생한다.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 이론도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우리가 성공, 행복, 가치라고 부르는 단어들은 사실 서로 다른 맥락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예술가에게 성공과 사업가에게 성공은 완전히 다른 게임의 규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같은 기준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자신을 괴롭힙니다. 각자 다른 언어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무의미한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철학은 비교의 독을 중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매일 저녁 오늘 내가 가진 것 중 감사한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현재 가진 것에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없는 것에 대한 갈망에서 벗어나는 실천적 방법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의 관점에서 보면 비교는 학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뛰어나니까 나는 열등하다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로 시각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교는 경쟁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가치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가 제시하는 성공 기준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에게 의미 있는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가족과의 시간일 수도, 창작 활동일 수도, 봉사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만의 나침반이 있을 때 비로소 타인의 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긴 여행을 마치고 다시 처음 그 거울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울에 비친 모습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비교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피할 수도 피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비교를 현명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장자가 말했듯이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니체가 외쳤듯이 우리 각자는 고유한 길을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타인과의 비교에서 과거의 나와의 비교로, 경쟁에서 협력으로, 질투에서 영감으로, 이것이 철학이 우리에게 건네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해서 증명해야 할 가치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완전한 가치입니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비교 지옥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열쇠일 것입니다. 오늘부터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감사합니다. 밀리언 마인드였습니다.